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6.25가) 남긴 것. 남북 분열의 의미가 그렇다면 6.25의 의미도 환하다. 통일정부를 세우지 못한 죄다. 죄는 야심 많은 정치인들이 짓지만 벌은 국민이 받는다. 왜 그런가? 정치를 감시하고 바로잡을 것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먹기는 입이 잘못 먹고도 고통은 온몸이 받아야 하며, 보기는 눈이 잘못 보고도 손실은 전 인격이 당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던가. 자주 독립이 근본인 것을 모르는 놈들이기 때문에 아들 사랑할 줄 모르는 욕심쟁이 가짜 어미가 아들 하나를 두 토막을 내어 그 절반이라도 달라 했던 것 같이 가짜 정치인들이 가짜의 두 정권을 세웠다. 그런 악독한 지배자를 물리칠 줄 모르는 백성은 벌을 받아야 했다. 어린 양 같고 송아지 같은 조만식, 김구가 희생이 돼야 했다. 그러면 그 죄 없는 것이 죽을 대로 나가며 벌벌 떠는 것을 보면 혹시 정신을 차리게 될까? 그래도 아니 됐다. 그러면 남은 것은 제 새끼를 바쳐보는 것밖에 없었다. 이것이 6.25의 이유다. 6.25의 뜻을 설명하면서 공산주의의 침략성이니 기밀성이니 중공이니 미국이니 하는 것은 옅은 소리다. 신문기자 아니고 정치평론가 아닌들 누가 그건 모르겠나. 그것보다는 깊이 제 속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동정하는 마음에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 못하겠습니까? 45명이라면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깎아서 10명까지 내려가며 하나님 앞에서 애걸했다. 대의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니 됐다. 하나님은 그에게 100살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의 뜻은 보통 심정으로는 이해 못한다. 제 아들의 목에 칼을 대본 다음에야 인생을 알고 종교를 알고 그런 다음에야 역사의 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25는 그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이겼노라고 훈장차고 별 달고 출렁대는 심정들은, 그것을 공로로 특권을 주장하는 것들은 그 시면에 기웃도 못한다. 그럼 유엔군은 왜 참가했으며 중공은 왜 끼어들었냐고 묻는가? 마찬가지다. 정치가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 조만식 김구요, 조만식 김구의 피값을 바치는 것이 전 국민이요, 그 방법이 제 자식을 제 손으로 죽여보는 전쟁이듯이 이 한국이라는 불쌍한 역사의 순환의 여왕이 죄값을 지는 것은 또 이 인류 전체요, 이 문명이어야 한다.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유엔군 묘지가 이 나라에 세워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류가 민족의 아름다운 이삭들을 골라 바치는 역사의 속죄 제단이다. 이것은 역사의 심판인 동시에 구원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면 살 것이다. 아니 지키면 망할 것이다. 오늘까지 이 정치 혼란, 이 사회 불안은 무엇 때문인가? 이 바쳐진 재물을 짓밟고 맺어진 약속을 아니 지키기 때문이다. 적어도 전쟁의 뜨거운 불 속에서는 약속을 하지 않았던가? 다시는 아니 그러마 하고. 그런데 혼돈하지 않아 그 민족들의 마음으로 한 평화의 약속을 또 속여 팔아먹는 것이 정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전국의 급변이요, 경제의 혼란이다. 그러면 혹시 죄가 많다면 가장 많다 할 일본은 왜 무사하며, 무사할 뿐 아니라 그 기회에 부흥이 됐으니 웬일이냐 묻는가? 날로 보면 이가 남는데 해로 보면 손해가 난다는 말이 있다.
역사의 논리는 일상의 살림 논리와는 다르다. 두고 봐야지. 무사한 것이 더 심한 벌이며 고난을 심히 당한 것이 복인지를 누가 아느냐. 소금이 썩는 날이 있을지언정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유기적인 전체의 시대인 것을 알아야 한다. 어린이의 뺨이 빨갛게 이쁜 것은 폐에 고장 있는 증거 아닌가? 일본의 번창,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특별한 점은 4년 동안 몇 억 되는 국민이 관련되어 싸웠어도 이익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느 편이나 손해뿐이라는 사실이다. 남은 그만두고 우리를 볼 때 얻은 것은 민족력의 소모, 도덕의 타락, 독재정권의 기회, 이것뿐이다. 현실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그것을 보충하란 말이다. 이른바 밖에서 잃고 안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정신이 뭔가? 장차올 역사의 미천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6.25를 치르고 나서 자란 것은 민중뿐이다. 6.25 전까지 민중의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는 매우 애매했다. 곳곳에 있었던 공비 사건을 생각해보면 안다. 낮에는 민주주의, 밤에는 공산주의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6.25를 겪고 나서는 누가 강연 하나 한 것 없이 국민의 태도가 싹 결정돼 버렸다. 또 독재 정치가 강화되는 반면 거기에 대한 민중의 투쟁의식도 늘어갔다. 이것이 자라난 민중의 일 아닌가? 마침내 온 4.19. 그렇게 돼서 온 것이 4.19 혁명이다. 4,000년 역사에 어찌 이런 일이 또 있었던가? 민중이 일어나 평화적인 항의를 해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했던 일 없었다. 없는 것이 당연하다. 민중이 깨지 않고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3.1운동과도 다르다. 3.1운동도 민중의 운동인 것은 같지만 그래도 그것은 다른 민족의 압박에 대한 것이니만큼 민족적인 감정이 많이 작용했으므로 순수한 민주주의 투쟁이라 할 수 없다. 거기에 비하면 4.19는 온전히 민주주의적이다. 그만큼 민중이 깬 것이다. 이때까지 오도록 민족 노선에서 분명치 못한 것이 있었다. 민족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 반드시 그 둘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에서는 단계적인 성장 관계가 있다. 민족주의는 민족 감정이 자연적인 것인 만큼 각별한 훈련을 하지 않고도 민족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사회 과정을 통해서 자란 것인 만큼 민중이 깨지 않고는 될 수 없다. 그런데 해방이 될 때까지 우리는 민족적인 분위기 속에는 살았지만 민주적인 체험을 할 기회는 적었다. 그 사회적인 사실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관계의 대상이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느껴졌지 민주주의적으로 파악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해방이 될 때도 단순하게 일본이 갔으니 이제는 우리 손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 우리란 조선 사람 또는 한국 사람이란 말이지 자주 하는 민중이란 뜻이 아니었다. 사실로 당한 것은 민주적인 단계인데 생각은 민족주의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것이 공산주의와 대결을 벌이는데 이쪽이 늘 약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다. 저들은 옳거나 그르거나 간에 분명한 이념이 있는데 이쪽은 성의는 있으면서도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 그러므로 늘 이론적으로 몰리기 쉬웠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직후 정부 수립에서 싸울 때는 민족주의 대 공산주의였는데 미국의 응원 밑에 민주주의를 택하고 나니 언젠지 분명치 않게 민주주의가 되어 거기에 사상의 혼선이 있었다. 그래서는 약해진다. 이것이 바로 6.25 후에 당면한 문제였다. 사회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민주주의로 급템포로 변한다. 그래서 민중은 도리어 민주주의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사회 구조는 옛날 일제시대 그대로 있었다. 아무 특별한 소양 없이 단지 구식적인 출세의식에서 나선 많은 정치인 관리는 민족이라는 명분 밑에 숨어서 옛날 봉건시대의 죄악을 그대로 행하는 때가 많았다. 이 상징이 바로 이승만이었다. 생각하면 바로 운명 같다.
아무리 낡은 시대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청년 시대의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에 가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민주주의적이 아니었을까? 역사가 개인 영웅의 일로 되던 때는 이제 지나갔으나 지금도 개인의 인격 사상이 전체 역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다른 점에서 퍽 유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가 좀 더 민주주의적으로 됐더라면 얼마나 나라의 복이었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마 역사 발전의 극적인 효과를 노려서 그런 사람을 배우로 뽑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4.19가 얼마나 극적이었나. 사실은 세계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축하를 보냈고 우리 자신도 세계 무대에서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아마 이것이 세계의 학생운동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좋은 극적 배치였다. 80 노인의 20대 젊은이, 순수한 지성의 역사에 썩어진 제도, 교묘한 흉계에 대해 물속에서 올라와 말하는 영. 주의할 것은 3.1 때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배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어떤 정치 세력의 조종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미리 짠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온전히 젊음과 이성의 결합으로 된 즉흥시라는 점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비폭력이었다는 점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광경과 같았다. 젊음 만세, 이성 만세, 비폭력 만세. 그럼 왜 실패했나? 학생에겐 실패 없다. 바치는 제물이 제단으로 나가 바쳐지면 그만이지 그 이상 또 무엇이 있겠나? 그것은 봉화였다. 타오르면 그만이었다. 그것은 혁명의 선봉이었다. 외치면 그만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계시였다. 해석은 다른 이에게 맡겨져 있었다. 그들은 4월의 꽃이었다. 피었다 떨어짐으로 영원히 피어있는 꽃이다. 실패한 것은 민중, 특히 그 지도층이었다. 그들은 횃불 뒤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고 그 외침을 실행해야 하고 그 계시를 풀어 해석해야 하고 떨어진 꽃 뒤에 열매를 알들였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다. 왜 못했나? 책에 있는 혁명 이념이 없었다. 민주주의가 있다면 있었지만 빈 이름뿐이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핵심 세력이 없었다. 핵심 없는 민중은 골통 없는 몸과 같다. 몸이 있어서 있는 골통이지만 그 골통이 분명한 작용을 하기 전엔 몸은 살았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도 민중을 만들어내는 재주는 없다. 그렇지만 민중은 자기 속에 잠자고 있는 자기를 깨워주는 인격을 만나기 전에는 제 노릇을 못한다. 반대를 말한다면 인물은 민중 없이는 못 난다. 맑은 호수가 천지만상을 비춰내듯이 겸손의 텅 빈 마음만이 민중 앞에 설 때 능히 그들로 하여금 자기 모습을 보게 한다. 민주주의라면서 하나도 민주주의 교육을 한 건 없다. 그러니 뿌리 없는 나무가 어찌 자라겠나? 새 정부가 한 해가 못 가고 망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5.16의 상처. 그러면 5.16은 무엇이며 왜 일어났나? 작용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있다. 반동을 끼지 않는 동 없다. 소크라테스가 있으려면 소피스트들이 있어야 했고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유다가 없을 수 없었다. 어느 강물도 좌우 언덕을 번갈아 치면서야 행진을 할 수 있듯이 역사의 진행은 혁명, 반혁명의 대립이 되풀이되면서야 될 수 있다. 노자는 선인은 불선인의 스승이요 불선인은 선인의 거스름이라고 했다. 나폴레옹을 프랑스 대혁명의 과정에서 보면 얼핏 잘못 나온 미아 같지만 결코 미아가 아니다. 역시 없을 수 없는 혁명의 한 구절이었다. 다만 동에 대한 반동이었다. 그는 혁명을 한때 망가뜨린 듯하다. 그러나 망가뜨림에 의해서 그것을 발전시켰다. 직접적으로 보면 혁명을 방해했지만
그는 그것으로 혁명이 협소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막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유의 물결의 진폭을 넓혀 전 유럽, 전 세계를 삼키게 했다. 5.16도 아마 그럴 것이다. 모처럼 세웠던 공화 정치를 무너뜨리고 왕관을 제 손으로 잡아당겨 쓰고 황제가 됐던 나폴레옹 모양으로 4.19 혁명을 불과 1년 만에 안색 없이 쓸어버린 것 같지만 큰 안목으로 볼 때 그것은 혁명운동을 대성시키기 위해서 나온 필요악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음이 이긴다. 4.19의 약점은 지나친 흥분에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극적인 몰락을 보고 정말 일이 다 된 줄 알았다. 거기에 잘못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한 것이요. 혁명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던 일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격적으로 병이 든 민족임을 잊었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새 국민이 된 줄 알고 도취해서 악의 뿌리를 캐내야 할 것을 잊었다. 악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악은 불사체다. 선이 불사체인 줄은 생각하기 쉬워도 악도 역시 불사체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 그러나 선이 불사체이기 때문에 그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한 악도 불사체다. 사탄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다. 천국은 무풍지대가 아니다. 영원한 회오리바람에 의해 올라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풋내기의 열심으로 악의 가라지를 당장에 뽑으려는 제자들을 말리고 못하게 한 것이다. 대번에 혁명을 완성할 줄 아는 생각이 비혁명적인 생각이다. 참 혁명가에게 완성이란 없다. 영원한 대결이 있을 뿐이다. 노자가 옳게 말했다. 작은 것을 봄이 밝음이요 부드러움을 지킴이 굳셈이다. 4.19에서 우리는 이제 시작인 것을 알았어야 할 텐데 그것이 끝인 줄 착각을 했고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하는데 자유당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줄로 망상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낡은 악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5.16은 그 악이 전보다 더 심한 것을 보여주려고 더 흉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왔다. 5.16 이후의 정치를 한마디로 형용한다면 지독인데 그 수법도 그렇고 계획성도 그렇고 결심도 그러해서 어떤 때는 보통 인간의 심성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까닭은 그들이 자기네도 모르게 역사의 엄명을 받고 우리 민족을 시험하는 자리에 선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2조 초기에 세종의 성실을 이어서 섰던 세조의 자리와 같은 것이다. 그는 악귀같이 일어나서 세종 문치의 깊이가 한 뼘에 지나지 못하는 것을 드러냈다. 모두가 반동에 의해서 반상적인 고침을 깨뜨려 혁명의 철저화를 이루려는 일이다. 악이 지독해지면 선도 지독해져야 하고 악이 과학적 조직적이 되면 선도 과학적 조직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며 악이 영구 지배를 목적으로 하면 선도 영구 항쟁을 각오해야 하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고 보면 5.16에서 처음부터 혁명이냐 아니냐를 두고 굉장히 토론을 벌였던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 일으켰던 자신들은 아마 혁명으로 알고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반동이 됐다. 그러면 이 모순이 어디서 나왔나? 이것이 바로 4.19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잘못된 흥분을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업신여겼던 대적, 곧 낡은 악에 완전히 포로 동화가 돼버린 것이다. 아무 혁명 이론도 없이, 새 역사에 대한 청사진 하나 없이 단지 무기를 든 것을 믿고 일어선 것. 그렇기 때문에 청소 작업을 마친 다음에는 깨끗이 물러나 본래의 직장으로 돌아간다고 공약을 했던 것을 솔직이람 참 솔직이지만 그만큼 혁명의 자격 없음을 말하는 것이요. 그 때문에 자기네가 잡으려던 대적에게 도리어 잡혀버린 것이다. 정정법을 만들어 낡은 정치인을 다 잡아넣었는데 자기네 자신이 그것을 배워 그들보다 몇 갑절 더한 낡고 썩어진 정치인이 됐다. 부정부패 청산한다 했는데
청사는 그만두고 10곳, 100곳 더 부정부패에 잡혀버렸다. 그래서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그 부정부패를 끝까지 청산하기 위해 영구 집권을 도모하는지 모르나 그러노라니 완전히 반혁명이 돼버렸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민족의 죄를 대표한다. 그 결과 민족이 나아가는 길은 아주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오리무중에 들었다 할까? 수렁에 빠졌다 할까? 민족주의라 하자니 일본에 너무 싸게 팔렸지. 민주주의라 하자니 국민의 기본 권리조차 없어졌지. 반공을 국시로 한다 내걸었는데 공산주의와 공존을 해야 한다 하게 됐지. 근대화를 가장 큰 간판으로 내걸었는데 경제는 파산 상태에 빠졌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놓았는데 평화통일을 위한 협상을 해야지. 또 중공은 서쪽에서 세계 인류급의 군사국이 됐고 일본은 동쪽에서 세계 인류급의 경제국이 됐고 미국은 여전히 남쪽에 버티고 소련은 변함없이 북쪽에 호통을 친다. 그러한 십자 교차점에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북과는 적대라 어제까지는 그랬으나 그렇다고 오늘부터 친교라 할 수도 없다. 우왕좌왕 할 수 있나? 전고후려를 할 수 있나? 참으로 막막하고 답답한 자리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있다. 민족이 나아갈 길. 그러나 절대로 기죽어서는 아니 된다. 기가 생명이다. 혁명전야는 언제나 그런 법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낡은 것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창조에 대한 신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있는 역사에 몰아치는 채찍이다. 필요한 것은 방법의 토론이 아니고 모래알같이 서로 흩어져 떨어진 마음을 하나로 살려 불러일으키는 영감이다. 어떤 민족도 그러한 영감 속에 한 통 치고 들어감 없이 새 역사를 창조한 전례가 없다. 그러한 영감에 이르기 위해 생각해볼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지금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식의 국가주의는 이미 그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데모크라시니 공산주의니 양극의 대립이니 다원적 공존이니 하지만 그것이 다 국가지상주의인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모든 국가의 이상은 대국주의에 있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요 제2차 세계대전이다. 그런데 있는 지혜와 기술과 용기를 다 동원하여 전쟁을 하고 난즉 국영에 도달한 점은 이 이상 더 싸울 수 없다는 것이다. 본래 전쟁은 이기고 나면 이익이 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 두 차례의 큰 전쟁은 하고 난 결과 승자와 패자의 구별이 없이 다 같이 죽는 운명에 도달하게 됐다. 이것은 전에는 몰랐던 일이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연령이 낮을 때는 될 수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이미 성인 지경에 도달한 인간에게는 이해가 국경선을 넘어서 서로 일치하게 됐다. 그 전에 나라라고 한 것은 참 의미의 전체가 아니고 어떤 권력단체가 짜고 들어서 전체라는 이름을 도둑질해가지고 민중을 지배해온 것이다. 거기서는 국가가 절대권을 가지고 개인을 지배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자란 인간이 거기에 언제까지 굴복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해서 국가주의 안에 들어있는 모순이 드러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국가주의 아래서 자기 희생을 당하면서도 국민들은 참아왔다. 그것을 이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거짓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으므로 어느 국민도 무조건 국가를 지지하려 하지 않는다. 여기에 현대국가의 고민이 있다. 한마디로 해서 현대국가에 나아가는 길이 앞이 막혔다. 우리는 후진국이라 하여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나라를 따라가는 길이 사는 길인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 선진국 자체는 고민하고 있다. 참 의미로 말해서 우리는 그 대국주의에 희생된 민족이다. 그러므로 이미 고도로 발달한 기술 시대에 그들과 경쟁하여 그들을 이길 가능성은 도저히 없을 뿐 아니라 그 길이 이미 선고받은 길임을 알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은 이 앞에 인간 사회는 점점 더 유기적인 사회가 되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인간은 서로서로 그리 밀착된 사회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개인이 그 본위였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관계는 이미 기계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유기적인 하나의 전체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어느 개체도 전체에서 떨어져 살 수 없이 됐다. 우리 개체가 많은 세포로 모여서 유기적인 하나를 이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인류 전체가 그런 단계에 들었다. 외양으로 같은 인간인 듯 하나 그 성질로는 전과 아주 달라졌다. 전체에서 떨어지면 떨어진 개체도 그 개체를 잃은 전체도 다 살지 못한다. 한 가정을 그 좋은 신뢰로 들 수 있다. 이제 전 인류가 그런 단계에 들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함 없이 현대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참 의미에서 원수나 대적이 없다. 몇천 년 전 위대한 종교가들이 계시를 통해 보았던 것을 이제 우리는 과학적인 사실로 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체에서 떨어졌다는 우리로서 앞날의 새 역사를 생각할 때 이 점은 밝히 알 필요가 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고무적인 복음이다. 예수가 하늘나라를 선포했을 때 가장 환영한 사람들은 기성체제에서 소외를 당했던 사람들이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에 소외된 부류들이다. 우리야말로 이 새 체제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다음은 앞으로 폭력주의를 지향하지 않고는 인류는 살 수 없다는 점이다. 무기의 발달로 인하여 폭력을 사용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폭력을 사용하는 날 인류뿐만 아니라 지상의 온 생명의 씨가 멸망될 위험이 있다. 그뿐 아니다. 폭력은 정신연령이 자라기 전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정신의 정도가 올라갈수록 효과가 없다. 이제 사상의 절대화는 있을 수 없다. 탈이데올로기 소리는 이래서 나온다. 어느 천재적인 사람의 생각을 강요하여 그리 맞춰 나아가려 하던 것은 지난 날이다. 이제는 자진하는 데야말로 정신의 진보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인간 속에 있는 선한 가능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폭력으로 강제해서가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의해서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할 것은 그런 모든 혁명적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어서 빨리 핵심 단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주체는 물론 민중이지만 핵심 없는 민중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체는 마치 하나의 렌즈와 마찬가지다. 초점이 없어서는 렌즈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날에 있었던 같은 집단주의여서는 아니 된다. 전체는 그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격에 있다. 한둘이 모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지난날같이 지배하거나 지도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체의 초점이 되기 위해서다. 내 몸이 있어도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을 알 수 없듯이 민중도 어느 어진 핵심체 앞에 서야만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위대한 사람이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중으로 하여금 자기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던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사람이다. 예수 앞에 서면 갈보 계집들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았고 석가 앞에 서면 범부도 스스로 불성을 가진 것을 알았다. 그런 일을 위해서 새 이상을 가지는 핵심체의 구성이 시급히 필요하다. 단말마적으로 심해가는 압박과 구속은 사실은 유리를 갈아서 초점을 잡자는 저 큰 우주의 렌즈공이 시켜서 되는 일일 것이다. 앞에 새 길이 희미하게 내다 보인다.